네, 매주 수요일 준비하고 있는 시시각각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많은 문제와 현안들이 있지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오늘은요. 이제 곧 장마철이 닥칠 텐데 서울도 요즘 집중호우 때문에 장마철에 물에 잠기는 물난리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가장 번화가 중에 한 곳인 강남역 일대인데요. 이곳에 서울시는 교대역에서 반포천까지 하수 관거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고 서초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위기를 면하기 어렵다. 대심도 저류시설, 대심도 터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만들다는 주장인데요. 예,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왜 강남역 일대가 이렇게 잠기는 걸까요? 오늘 이런 문제들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방재학회 회장이신 정상만 공주대 교수 함께 하겠고요. 시민환경연구소 이종훈 명지대 교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물난리가 없어야 될 텐데요. 요즘은 뭐 환경변화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오고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정 교수님, 강남하면 우리가 특별히 강남역이 서울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름철 되면 물난리를 겪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는 강남은 한 100만 인구가 유동되고 있는 곳입니다. 강남역 주변은 그 집중호우가 내릴 시 그 고지대인 강남구 지역의 빗물이 서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돼서 네. 이제 이수 교차로 쪽으로 가는 반포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반포천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한강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2001년처럼 한 100mm 정도 시간당 비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초당 257mm 정도의 물이 강남역으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포천의 통수 능력이 초당 210입방메타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빼면은 한 47입방메타 정도가 남게 되죠. 네. 이것을 이제 초당에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7만 입방메타의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역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이 침수가 되게 되고 더더욱 이제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이유는 강남역 부근이 역삼령이나 논현동에 비해서 고도가 17m 이하 낮습니다. 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깔때기 현상으로 물이 이제 강남구에서 서초구 쪽으로 모이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 있는 반포 펌프장, 서초 펌프장, 그다음에 사평 펌프장 빗물을 최대한 가동해서 하서 물을 펀다 하더라도 네. 반포천의 이를 뒷받침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빗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침수가 됩니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도 한 60mm/h 시간당 60mm 정도가 비가 왔는데도 많은 네. 양이 아닙니다. 100mm에 네. 비해서. 그때도 삼성전자 본관 앞에는 우리 무릎까지 잠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똑같은 네.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하신 강남역 일대가 지대가 좀 낮은 이유가 있고요. 또 하수 처리 능력이 이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종훈 교수님 침수 원인에 대해서 첨언하실 거나 혹은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준비한 그 단면 계획 변경 그 표를 좀 보면서 먼저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강남역에는 2005년 후반부터 이제 삼성타운이 건설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삼성타운이 건설되면서 삼성타운과 이 지하철역과 네. 강남역과 직접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강남역 침수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이 강남역 지하 연결 통로가 삼성타운으로 연결 통로가 이 법령상 이것이 설치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내부의 감사 조사 보고서에 가면 서울시 내부의 그 지하 공공보도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러한 하수도가 있는 그런 지역은 지포면으로부터 4m 내 지하에 지하 공공보도 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위반해서 설치하지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삼성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했다는 것이 우선 문제고요. 네.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역경사 하수관거, 즉 자연 유화 방식이 아니고 네. 어떻게 이상한 구조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물이 빠지도록 물이 내려가면서 빠져야 되는데 네. 물이 올라가면서 빠지는 이런 역경사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네. 그게 약 한 7m 구간이 발생하고 예. 그거부터 처음부터 7m, 처음부터 끝까지 한 1.5m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지 못하는 또 중요한 네. 삼성 그런 그 지하 통로를 무리하게 만들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물이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인위적으로 빨아들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삼성 통로를 뚫어주다 보니까 네네.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런 구조상에 무리가 네.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하수 관고가 또 과도하게 꺾이는 부분이 약 5m 구간에서 한 70도 내지 80도 정도로 두 번씩이나 꺾입니다. 네. 예, 그 두 번째 또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지금 원래 설계상으로는 삼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원래 했던 안으로는 폭 네. 2m, 높이 3m의 관, 네. 그 안에 용적이 단면이 그런 크기로 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삼성 거가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딴 데로 옮겨서 이 폭이 지금 일부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2m, 폭 2m, 높이 1.5m로 확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양쪽은 아무리 높더라도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많더라도 어느 한 군데서 딱 막혀버리면 병목 현상이 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면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원인이 그 삼성 지하 통로가 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이 서초구청에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계해서 그 관련 공무원을 뭐 2명을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유량 이러한 지금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예. 이러한 역방향의 이 구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유량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량과가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초구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 실제 유량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꺾이고 뭐 쪼여들고 네, 네. 하는 것이 실제 유량 측정했을 때 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승인을 내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수사 의뢰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의 문제를 우리가 일단 원인을 밝혀봐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반포천 뭐 복개암고 통수능 기본적인 네. 능력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네. 뭐 저지대에 있는 기본적인 성격 문제 그다음에 하천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다 뭐 이런 네. 것도 네. 중요한 문제 중요하시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네. 자, 강남역 일대가 이렇게 잦은 침수에 시달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면서 서로 또 조금 반론이나 시청자분들, 시민들께서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 원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삼성 사옥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삼성 사옥과 그 강남역이 이제 지하로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예,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었다. 연결 통로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강남역 침수에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또 이종훈 교수님 주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교수님 네.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원이 이제 발표를 했듯이 네. 삼성전자 지하 연결 통로가 이제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역경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통수 단면 축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010년과 2011년의 폭우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느냐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약간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강남역 일대에는 이미 1998년부터 상습 침수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요. 예. 2001년에 한 100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가옥으로 따져서 7,000채 이상의 침수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사옥에 온 게 이제 2008년인데요. 2010년과 2011년에 실제로 신분당선 공사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포구시 공사 현장에 자연 저류조 역할을 해서 이미 그때도 3만 내지 6만 정도의 그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직접적인 역할이 네. 될 수 없는 것이 네. 결국은 반포천이 아무리 우리가 용량을 많이 품어내도 네. 받쳐주지를 못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7만 입방을 네.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직접적인 원인이고 부가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말씀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견해가 그러니까 틀린데. 정 교수님 얘기는 물론 영향은 있지만 삼성 사옥이 결정적으로 침수의 새로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거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지금 반포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2010년, 11년, 12년 계속 홍수가 났습니다. 네. 그 상계년도에 홍수가 강남역이 잠겼을 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0mm밖에 안 왔는데도 쪽 일부가 침수가 됐습니다. 11년 같은 우면산이 무너졌을 때는 많이 잠겼지만요. 네. 근데 그 상계년도가 바로 삼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잠겼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mm밖에 시간당 안 왔는데도 잠겼다는 것은 비라는 게 물론 왕창 오면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60mm밖에 안 왔는데도 잠겼다는 것은 삼성이 그 케이스에서는 영향이 지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포천 문제는 그 3개년도 잠겼을 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반포천이 이쪽은 잠겼는데 반포천은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따라서 반포천이 그걸 흡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건 실제 발생한 사실과는 약간 다르지 않냐. 그러면요, 이게 삼성의 책임을 논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후 추가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입장이 다른데 혹시 가상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학자들이나 혹시 연구하신 결과나 그런 거는 좀 있을까요, 정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까지는 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만 그 많은 영향을 미쳐도 몇만 정도의 입방메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역류 현상이 계속 깔때기 현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역류 현상에 의한 게 계속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60mm 온다 그래도 그것을 지금 조정을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삼성 아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이 한 2만 입방입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2만 내지 3만 이 정도가 17만 정도 할 수 없는 그 양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그거로 계속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계속 공방만 하다가 대책은 마련이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아까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게 병목 현상 깔때기 좁아졌단 말이죠. 3m, 2m가 돼야 될 게 2m 1.5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는 갑자기 비가 60mm 왔어도 그걸 감당 못하고 통과가 안 되니까 역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이 삼성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삼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수님 삼성이나 혹은 또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이나 또 그걸 승인해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책임을 좀 묻고 또 바꿀 건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공감이 된다면 또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법적인 조치로는 일단은 그때 설계 변경, 아까 법령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 변경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내부 절차가 합법적이지 못했다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서초구청이 형사 책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요. 손해배상 결국 이제 그걸 지금 문제가 있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배신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저류조 용월이 마을에 있는 저류도라든지 이거 반포천에 그걸 하느냐 하수광고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을 어떻게 분담시키느냐 이제 그 책임 문제가 남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논의로 좀 가겠습니다. 일단은 강남구 일대가 침수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지형적인 원인,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 변화의 원인에다가 삼성 사옥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또 이제 답을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책임 공방을 일단은 넘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서울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포천까지 이제 하수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용량을 좀 확충하는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데 비해서 서초구는 그 정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이 대심도 터널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 교수님, 이 대심도 터널, 대심도 얘기가 꼭 이 강남구 아니고도요. 서울에서 몇 군데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심도 터널, 대심도 저류 터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대심도 터널은 네. 이미 이제 신월동에는 지금 공사를 해서 착공을 했었습니다. 예. 하고 사당동은 발표를 하시다가 이제 또 약간 보류를 하는 행실로 예, 지금 예. 가 있고요. 먼저 대심도 터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이상 기후가 이제 일상 기후가 됐죠. 예. 이렇게 될 때 비가 기습적으로 오고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갑작스럽게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지하 30 내지 50m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폭우가 내릴 때 저장도 하고 펌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옛날에 만든 이런 그 계획을 보면은 대심도 터널이 하면 지름이 한 7.5m 정도를 생각하면 네. 우리가 한 14만 입방을 저류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네. 양이죠. 그래서 이제 저장도 하고 하천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침수 예방 시설에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지하 터널은 이제 토지 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 경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에 문성국 부시장님도 가장 경제적이고 예.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뭐 약간 입장이 바뀐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1997년에 지하 40m, 약 4.5km, 그러니까 지름은 한 10m 정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의 도쿄 지역인데요. 대심도 터널을 하기 전에는 한 집이 3,000채 이상이 침수가 됐습니다. 예. 대심도 터널을 하고 난 후에는 한 겨우 많이 해봤자 40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조 얼마가 들어갔는데 5조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는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서 보통 때는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은 그쪽으로요? 예, 소통을 하게 보내게 되고. 네네. 미국 시카고의 경우도 이 대심도 터널을 활용해서 독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처럼 지금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한목의 많은 비를 어떻게 저장할 건가. 아까 뭐 삼성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리를 하고 예.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않고 벌써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 방책이 없고 올해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3년 후에도 아까 삼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저는 자신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왜? 예.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깔때기로 되어 있는 이런 강남 구조에서 자연 유화가 안 되는 부분에 아무리 다른 방책을 취해도 많이 저류하고 많이 품어내야 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심도 터널을 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 교수님 이제 대심도 터널을 만드는 것이 구조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서둘러서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심도 저류 터널이라는 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저류라는 물을 모으는 어떻게 보면 큰 탱크이고 큰 관을 만들어서 이제 하천 쪽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예, 이종훈 교수님은 뭐 앞서 네. 이제 뭐 책임론이나 이런 거 좀 떠나서 네. 이 대안을 얘기하는데 강남역 일대를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강남역에는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예. 그 대심도 터널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마치 옛날에 4대강 할 때 뭐 4대강 하면 모든 장점만 보고 하듯이 그런 룰을 다시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강남역의 특수성, 강남역의 그런 그 지하 구조물의 매설 상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따져야 된다는 것인데 네. 지금 대심도 터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년 강우 빈도 기준으로 네. 직경 7.5m짜리 관을 그 용오리 공원 쪽에서 거의 7, 8km 되는 한강으로 직접 뽑겠다라는 예, 것으로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처음에 검토하다가 지금은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예. 똑같은 30년 강우 빈도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강우 빈도라는 것은 30년에 한 번 내릴 그 최대 비의 양 거죠? 그걸 네. 생각해서 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면 이 지금 대심도 터널 했을 때 1,300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1,300억. 그런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용오리 부분에 용오리 그 공원의 저류 시설, 그다음에 반포천의 그런 하수관거, 그다음에 소초 빗물 펌프장 요 세 가지를 결합해서 예. 비용이 예산이 사업비가 약 한
기존에 들어간 거 빼면 한 400, 500억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반도 안 되는 비용이다. 똑같은 경제적인 효율과 똑같은 장래 대비성이라면 왜 예산을 2배씩이나 더 많이 들여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대심도 터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15년 이후에 서초구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들 하더라도 2015년 이후에 착공이고 네. 완공이 지금 2021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5년 몇 년 후에 기껏 착공해서 완공도 지금 거의 한 8년 9년 후인데 네. 이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그 지능 아파트 그쪽에 굉장히 저지된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박포천이든 아니면 저 서울시 저 한강 본류로 뽑으려면 대규모 펌프 시설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비용이 1,400억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경제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예.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입 광고 설치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심도 터널을 한다는 전제가 이 용월이 그쪽 그 공원 근처에 이제 그 유입 광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을 모으는 사이트도 중요하지만 그 끌어오는 새로운 광고, 유입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밑에 들어가 보시면 강남역 근처에 너무나 많은 매설물들과 있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들과 기존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대심도 터널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입 광고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또 4, 50m까지 지금 대심도로 물을 채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런 비상시의 구조물은 이런 수방 시설은 구조가 가능하면 간단해야 되고요. 네. 예? 그런데 그리고 일본 자료에 의하면 대심도의 문제가 일본의 대심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물만 채운다고 생각하지만 물을 그렇게 큰 시설에 채웠을 때 공기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일본 자료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 사실이다. 그래서 예. 물과 공기가 섞이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 예. 유지 관리 비용이 또 16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매년.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똑같은 30년 가구 빈도로 했을 때 알겠습니다. 대심도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안이 낫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이 그 예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 30초 이내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네. 그 7.8km가 아니고 3.1km입니다. 지금 예상돼 예, 있는 게. 그거는 예, 그건 네, 정정해 네, 주시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비도 사실은 소규모로 많이 해서 유지가 많이 드는 건지 또는 한 개로 해서 유지 관리가 많이 드는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1년에 7,700채가 침수가 되고 2010년에 300세대, 그다음에 2011년에 1,200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택 침수뿐만 아니라 이게 침수가 되면 아까 못 뿜어내기 때문에 예. 교통 문제, 차량 침수, 그다음에 지하 시설 피해 특히 많죠. 침수로 인한 영업 정지 이런 데 대한 피해를 계산해 보면 아까 약간 2배 정도 이상 더 드는 부분은 충분히 회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남역 침수 원인과 관련된 얘기 공주대 정상만 교수님 또 명지대 이종훈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